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헬렌 켈러 자서전 내 삶의 이야기를 영어로 하면 The Story of My Life 라고 합니다. 그럼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2장부터 읽겠습니다. 병을 앓은 후 몇 달 동안 있었던 일은 기억나는 게 거의 없다. 다만 엄마가 가산일로 이리저리 분주히 돌아다닐 때 엄마의 무릎 위에 앉아 있거나 엄마의 옷자락에 매달려 있던 광경만 기억이 난다. 나는 두 손으로 모든 물건들을 만져보고 모든 동작을 관찰했으며 이를 통해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곧 나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서 내 의사를 서투른 몸짓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머리를 가로젓는 건 아니오를, 끄떡이는 건 얘를, 잡아 끄는 건 오라를, 미는 건 가라를 의미했다. 엄마에게 빵을 먹고 싶으면 빵을 슬라이스로 자르면서 버터를 바르는 신용을 했다. 엄마에게 저녁 때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는 냉동기를 켜면서 몸을 부르르 떨어 춥다는 표시를 했다. 엄마도 또한 내가 많은 일들을 쉽게 눈치챌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었다. 엄마가 뭔가를 가져다 주길 바라면서 내게 알기 쉬운 동작을 보여주곤 나는 즉시 알아채고는 엄마가 가리키는 위층이나 다른 장소로 달려가곤 했다. 앞을 못 보는 긴 암흑을 세월 동안 그나마 겪었던 밝고 좋은 일들은 모두 엄마의 자상한 지혜 덕분이었다. 나는 주위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5살 때는 세탁실에서 가져온 깨끗한 옷들을 개서 정리하는 걸 배웠고 내 옷과 다른 사람들의 옷도 곧잘 구분했다. 엄마와 고모가 차를 입는 옷을 통해 외출하는 것을 눈치채고는 그때마다 같이 가자고 졸랐다. 친지들이 놀러 오면 나는 언제나 호출되었고 손님들이 떠날 때는 손을 흔들어 주었다. 무슨 의미로 그런 지스처를 지었던 건지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어느 날 신사분 몇 명이 엄마를 보러 왔었다. 나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그 손님들이 도착을 말해주는 다른 소리들을 느꼈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른 나는 사람들이 붙잡을 새도 없이 위층으로 달려가서는 머릿속에 떠올랐던 파티용 드레스를 입었다. 전에 만났던 사람들처럼 나도 거울 앞에 서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두텁게 분칠을 했다. 그리고는 핀으로 면사포를 머리에 고정시킨 후에 얼굴을 덮으면서 어깨까지 겹겹이 들이웠고 커다란 허리 바지를 작은 허리 둘레에 잡아매서 거의 치맛단에 닿을 정도로 뒤에 달랑달랑 늘어뜨렸다. 이렇게 차려입고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내가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언제 처음 알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선생님이 오기 전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엄마와 내 친구들은 뭔가를 원할 때 나처럼 몸짓을 사용하지 않고 입으로 말한다는 걸 알았다. 때때로 나는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사이에서 그들의 입술을 만져보기도 했다. 어리둥절했고 당황스러웠다. 나도 입술을 움직이며 미친 듯이 손짓 발짓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때문에 때로는 너무 화가 나서 지칠 때까지 발기질을 하면서 비명을 내지르기도 했다. 막대 먹은 행동을 할 때 나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엘라 부모를 발로 차면서 아플 거라고 생각했고 화가 가라앉은 후에 비슷한 감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 나중에 찾아올 가책 때문에 버릇 없이 행동을 지레 포기한 적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당시에 늘 함께 뒹굴던 친구는 우리 집 요리사의 딸인 흑인 소녀 마타 워싱턴과 한창 때 뛰어난 사냥개였다. 늙은 세터벨이었다. 마타 워싱턴은 내 몸짓을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나는 별 어려움 없이 마타를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었다. 나는 마타를 마음대로 부리는 게 즐거웠고 마타도 대개는 나와 육박전을 벌이는 위험을 피하고 내 독재에 선선히 따라주었다. 나는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적이었으며 내 행동을 가져올 결과에도 무심한 아이였다. 내 마음의 뜻은 확고하면서 늘 고집대로 행동했다. 물론 그때마다 필사적으로 물어뜯는 몸부림을 쳐야 했지만 말이다. 우리는 부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거기서 밀가루 반죽 덩어리를 만들고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걸 도왔으며 커피를 갈고 케이크 그릇 쟁탈전을 벌이기도 하고 부엌 계단 주변에 모여드는 암탉과 칠면조들에게 먹이를 주기도 했다. 암탉과 칠면조들은 대부분 길이 아주 잘 들어서 손으로 모이를 뿌려주면 잘 받아먹고 만져도 가만히 있었다. 어느 날 덩치 큰 수컷 칠면조 한 마리가 내게서 토마토를 획 낚아채서는 주랭랑을 친 적이 있었다. 아마도 능숙한 칠면조의 성공에 힌트를 얻었는지 우리도 요리사가 설탕 뿌리는 마지막 공정을 이제 막 끝낸 케이크를 몰래 가져가서는 깡그리 먹어치웠다. 나중에 나는 몹시 배가 아팠는데 칠면조도 당시에 나처럼 벌을 받았는지 지금도 궁금하다. 뿔닭은 둥지를 외진 곳에 짓곤 했는데 길게 자란 풀숲에서 뿔닭의 알을 줍는 일은 커다란 기쁨 중의 하나였다. 알 사냥을 가고 싶을 때 나는 마타에게 말로는 의사를 전달할 수 없었지만 대신에 풀숲에 놓여있는 알의 표시로 두 손을 동그랗게 접어서 땅 위에 내려놓으면 마타는 늘 알아들었다. 운 좋게도 둥지를 발견하면 알을 집으로 가져오는 일은 한 번도 마타에게 맡기지 않았다. 그녀가 떨어뜨려서 깨뜨릴지 모른다는 걸 단호한 몸짓을 통해 이해시키면서 말이다. 옥수수 저장 창고 말들을 메어두는 마구간 아침 저녁으로 우유를 짜던 뜰은
마타와 내게 끊임없는 재미를 주는 놀이터였다. 우유 짜는 일꾼들은 우유를 짜는 동안 젖소를 만져도 내버려 두었는데 나는 호기심의 대가로 젖소가 꼬리로 후려치는 눅진한 해초리 맛을 당하곤 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때는 언제나 즐거웠다. 물론 사람들의 부산스러운 움직임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집에 가득한 달콤한 향기와 어른들이 얌전하게 만들려고 마타와 내게 안겨주는 맛있는 음식들이 그저 즐거울 뿐이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방해꾼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즐거움이 줄어들진 않았다. 어른들은 우리가 양념을 빻고 건포도를 가려내며 음식을 저었던 스푼을 핥아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 사람들이 양말을 걸어 놓길래 나도 똑같이 따라했다. 그렇지만 그 의식이 그다지 재미있지는 않았다. 선물을 하려는 호기심으로 해뜨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난 적도 없었다. 마타 워싱턴도 나만큼 장난꾸러기였다. 7월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에 어린 두 악동은 베란다 계단에 앉아 있었다. 한 아이는 흑단처럼 까만 피부에 다가 구두끈으로 마치 코르크 막의 봅이 나사 모양으로 맨 곱슬머리 묶음이었다. 6살 아이와 이보다 두세 살 많은 아이였다. 어린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나였고 다른 아이는 마타 워싱턴이었다. 우리는 종이 인형을 잘라내느라 몹시 바빴다. 하지만 이내 실증이 나면서 메고 있는 구두끈과 손에 닿는 덩굴 잎들을 모조리 잘라내기 시작했다. 마침내 나는 코르크 막의 봅이 나사 모양으로 뻗쳐있는 마르타의 머리 묶음에 시선이 갔다. 마타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고분고분 따랐다. 서로 돌아가며 해야 공정하다고 여긴 마타는 과일을 집더니 내 곱슬머리를 자르기 시작했다. 엄마가 때맞추어 말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내 머리는 몽땅 잘려 나갔을 것이다. 다른 친구인 사냥개 벨은 늙고 게으르며 나와 뛰어노는 것보다는 난로가에서 잠자는 걸 즐겼다. 내 몸짓의 의미를 열심히 가르쳐도 걔는 그저 멍청하고 주의가 산만할 뿐이었다. 간혹 놀라고 흥분한 듯 몸을 떼면서 호응해 오는 때도 있었지만 이내 사냥개들이 새가 있는 쪽을 노려볼 때처럼 완전히 뻣뻣한 자세로 되돌아갔다. 벨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유는 몰랐지만 어쨌든 걔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 짜증이 났고 몸짓을 가르치던 수업은 을에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복싱 경기로 변질되었다. 그러면 벨은 일어나서 기저귀를 켜면서 비웃기라도 하듯 코웃음을 한두 번 킁킁거리고는 난로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다시 누웠고 나는 지치고 실망한 나머지 마타를 찾으러 밖으로 나왔다. 이 당시에 겪었던 많은 사건들은 이어지지 않고 단편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도 또렷하게 머릿속에 남아있고 이들을 통해 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목표도 없던 당시의 삶을 더욱 통렬하게 실감할 수 있다. 어느 날 모를 앞치마에 엎지른 적이 있었다. 나는 거실 난로에 깜빡거리는 불길 앞에 앞치마를 활짝 펴서 말리려고 했다. 앞치마는 기대만큼 빨리 마르지 않고 그래서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앞치마를 뜨거운 재 위쪽으로 획 펼쳤다. 갑자기 앞치마에 불이 붙었다. 불길은 나를 에워싸더니 순식간에 옷에 옮겨 붙었다. 두려움에 빠진 내 비명소리를 듣고 늙은 부모인 비니가 구하러 왔다. 비니가 던진 담요 때문에 하마터면 질식사 할 뻔했지만 어쨌든 불은 꺼졌다. 두 손과 머리카락을 빼고는 심하게 화상을 입은 부분은 없었다. 이 즈음 나는 사람들이 열쇠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엄마가 식료품 저장 창고에 들어가 있을 때 문을 잠그었다. 하인들이 마침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3시간 동안 꼼짝없이 창고 안에 갇혀 있어야 했다. 엄마가 문을 계속 두들기는 동안 나는 현관 바깥 계단 위에 앉아서 문 두들기는 소리의 울림을 느끼면서 고요한 표정으로 희죽거리고 있었다. 몹시 짓궂었던 이 장난을 겪은 후에 부모님은 내 교육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설리번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왔을 때도 나는 이내 방 안을 가둘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다. 나는 엄마가 설리번 선생님에게 갖다 드리라고 준 물건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물건을 전해 주자마자 나는 방문을 쾅 닫아 잠근 후 열쇠를 복도의 옷장 밑에 감추었다.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도 막무가내로 버텼다. 아빠는 할 수 없이 사다리를 넣고 창문을 통해 설리번 선생님을 꺼내주었다. 정말 즐거운 장난질이었다. 열쇠는 여러 달이 지난 다음에 내놓았다. 내가 5살 정도 되었을 때 우리는 넝쿨로 덮인 작은 집에서 커다란 새 집으로 이사했다. 우리 가족은 부모님 2명의 이복 오빠 그리고 나였고 나중에 여동생 밀드레드가 생겼다. 지금도 또렷하게 떠오르는 아빠에 대한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은 군데군데 쌓여있는 커다란 신문 더미를 헤치고 아빠 쪽으로 가보니 아빠가 혼자 신문 한 장을 얼굴 위에 펴들고 있었던 광경이다. 아빠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서 정말 어리둥절했다. 비밀을 푸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아빠의 행동을 흉내냈고 심지어 아빠의 안경도 써보았다.
그러나 오랫동안 영문을 모른 채 지냈다. 그 후 나는 이 종이들의 정체와 아빠가 신문지 한 장을 편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빠는 아주 다정하고 너그러우며 가정적인 분이었다. 사냥 시즌을 빼고는 가족들 곁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다. 아빠는 능숙한 사냥꾼이었고 명사수였다. 아빠가 가족 다음으로 사랑한 건 사냥개들과 총이었다. 아빠는 손님 대접가 지나칠 정도로 후해서 손님을 달지 않고 귀가하는 법이 거의 없었다. 아빠가 특히 자랑하는 건 커다란 정원이었는데 여기서 아빠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수박과 딸기를 재배했다고 한다. 아빠는 내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수박과 딸기를 재배했다고 한다. 아빠는 내게도 최초로 수확한 포도와 최고 품질의 명품 딸기를 갖다 주었다. 아빠가 나무들과 포도 넝쿨들 사이로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귀여워해 주던 손길, 그리고 내가 즐거워하는 어떤 일에든 아빠가 흔쾌히 쏟았던 열정을 지금도 나는 기억한다. 아빠는 유명한 이야기꾼이기도 했다. 내가 언어를 배운 후에 아빠는 정말 솜씨 있게 지어낸 이야기들을 내 손안에 서투른 글자로 써주곤 했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내게 그 이야기를 반복 암송케 하면서 무엇보다도 크게 기뻐했다. 아빠의 사망 소식을 들은 건 1896년에 북부 지방에서 아름다운 여름날에 막바지를 즐기고 있을 때였다. 아빠는 짧게 병을 앓았다. 극심한 고통을 잠깐 치른 뒤에 세상을 떠나셨다. 내가 최초로 겪은 커다란 슬픔이었고 주변의 인물을 통해 죽음을 경험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엄마는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 내게 너무나 가까운 분이어서 거론하는 것조차 예의에 어긋날 것 같으니까 엄마 소개는 그만두겠다. 여동생은 내게 오랫동안 침입자였다. 내가 엄마의 유일한 사랑이었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질투심으로 활활 타올랐다. 내가 앉아있던 엄마의 무릎도 이제는 늘 동생이 독차지하면서 엄마의 모든 관심과 시간을 앗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이런 비관적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사건이 있었다. 당시에 내게는 사랑도 많이 하고 학대도 많이 퍼부었던 인형이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그 인형에게 지어준 이름은 낸시였다. 낸시는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내 분노와 사랑을 꼼짝없이 감당해야 하는 희생양이었고, 그래서 몰골이 정말 심하게 너덜너덜해졌다. 물론 말하는 인형, 울 줄 아는 인형,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인형 등 다른 것들도 있었지만 값은 낸시만큼 내 사랑을 받은 인형은 하나도 없었다. 낸시에게는 요람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종종 낸시를 요람에 누이고 1시간이 넘도록 흔들어 주곤 했다. 인형과 요람 모두
남들이 만질까봐 극도로 질투하며 방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동생이 요람 안에서 평화롭게 잠든 꼴을 목격한 것이다. 아직 나와 어떤 사랑의 끈도 연결되지 않은 아이의 이런 시건방에 나는 분노했고 냅다 달려가서 요람을 뒤집어 엎었다. 엄마가 떨어지는 아기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아마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렇듯 이중으로 고독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아이는 사랑스러운 말과 행동 그리고 동료애에서 피어나는 자상한 사랑을 거의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나중에 내가 인간의 타고난 품성을 회복하게 되자 밀드레드와 나는 서로의 마음을 10분 동안 헤아릴 수 있게 되면서 발길 닿는 대로 어디든지 즐겁게 손잡고 돌아다녔다. 동생이 내 몸짓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 또한 동생의 유치한 수다를 알아듣지 못하는 건 여전했지만 말이다. 오늘은 37쪽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 목이야.